반갑습니다. 장종용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는데 이 체감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 체감이 나빴던 거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가상화폐가 하락하면 초기에 시장이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왜냐하면 이게 어떤 위험 자산이 빠진다는 신호가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위험 자산이 아니라 그냥 뭐 투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게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볼 수 있으니까 가상화폐가 빠지는 게 주식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단기적으로는 줄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얘들이 몰락을 해야 유동성이 주식으로 오니까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영향, 그게 이제 발현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가상화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주식을 병행한다고 했을 때 대형주를 할 것이냐 중소형주를 할 것이냐라고 하면 당연히 중소형주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동성이 어떻게 빠지느냐, 이 부분은 주변에 물어보니까 주식을 빼가지고 가상화폐에 넣는다는 겁니다. 주식을 팔아서. 네, 그렇다 보니까 주식이 집중적으로 매도가 커지게 됩니다. 집중적으로 매도가 커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얼마 팔지도 못하는 주가가 많이 내려갑니다.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이 가상화폐하고 중소형주하고 선택을 했을 때 이거를 팔고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그 반대가 됐으니까 이분들의 결과는 굉장히 나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차피 그런 식으로 팔 사람들이었으면 털고 가는 게 맞다. 예, 굳이 올라가서 빠지면 그런 어떤 매도세가 나온다면 훨씬 더 많은 유동성이 빠져나가는데 아직까지 뭐 별로 오르지도 않고 아니면 최근에 내렸거나 이런 상태에서 유동성이 빠졌다라는 것은 나중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거다. 그래서 단기간 이 조정이 조금 심화되고 5월 조정이라고 생각해서 대비를 했으니까 그나마 좀 버틸만한 상태. 거기서 이제 뭔가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좀 체감할 만한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주식이란 게 이런 겁니다. 예. 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생각하면 항상 그대로 안 되는 게 주식입니다. 뭐 예를 들면 올라서 팔고 다음에 뭐 사고 이런 거 보면 항상 중간에 뭐 변수가 생기고. 예, 그래서 오늘 좀 주식에 대해서 진짜 주식 같은 느낌을 준 그런 장세가 아닌가 싶고, 대형주들은 잘 버티는데 이렇게 되는 거 결국 또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중소형주의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대형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계속 대형주로 들어오고 특히 삼성전자로 들어오고 그 유동성이 계속 다른 데 빠져나가면서, 그래서 일시적으로 매도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생겼던 이런 하락들이 진정이 되고 나면 또 거래 없이 떨어지면 또 빨리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정이 되고 유동성이 또 보강이 되는 이런 모습들. 오늘 시장이 나빴다는 그 중에서 특징이 거래 대금이 최근에 걸쳐서 가장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작정하고 파니까, 작정하고 파는데 매수하는 쪽은 당연히 주저를 하기 마련이고 그럼 거래가 잘 안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이 제법 빠졌습니다. 근데 요 하락폭이 이전에도 나왔던 거하고 유사한 정도, 뭐 그 이전에도 많이 나왔는데 오늘 유독 좀 크게 느껴지는 것은 중소형주의 집중적인 어떤 하락이 나왔기 때문이고, 그게 이걸 팔아서 가상화폐로 넘어간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가상화폐가 한번 하락하고 두 번째 하락하고 그리고 이런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반등을 할 겁니다. 근데 가치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가치 이하라서 이런 매수가 들어와서 반등이 나온다면 그거야 뭐 자연스럽게 주가를 어떤 형성하게 되는 그런 힘이 되지만, 가치 근거가 없는 종목들은 기술적 반등 나면 또 쏟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승 추세에서는 상승할 때 드는 매수가 매도보다 훨씬 힘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매수와 같은 매도가 나와도 주가가 올라가는 반면, 이런 하락 추세에서는 같은 매수와 같은 매도가 나오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를 바꾸려면 훨씬 더 많은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유동성이 한계가 있고, 극단적으로 지금
주식을 빼서 가상화폐로 간다라는 거면 거의 막바지에 온 겁니다. 거의 코너에 몰렸다는 거니까 그런 유동성의 어떤 구조를 봤을 때 단기적으로 중소형주가 유동성 부족에 의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게 작정하고 빼는 거, 어떤 특정한 이유로 빼는 것은 단기간에 이렇게 됩니다. 근데 거래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매도 자체도 거의 하지 못합니다. 100원짜리를 한 80원에 팔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 흐름상 이 100원에 있어야 될 종목이 주가가 80원이 되어 있는 상태. 근데 거기서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다 던지고 있는 걸 받는다. 한마디로 손바뀜이 좋은 가격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거래가 없이 내려왔던 이 자리는 빠르게 회복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잠재적인 매도세가 없어졌기 때문에 탄력을 잘 받게 됩니다. 잘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이런 구조들을. 네, 그래서 오늘 하락에 대해서는 특별히 걱정할 게 없습니다. 펀더멘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고 그 유동성은 빨리 나가주면 좋은 사람들이 나갔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보유 종목 오늘은 조금 처참합니다. 사실 이게 주식하는 건데 그동안 너무 좀 편하게 해온 게 아닌가 싶고 유스홀딩스 나눠서 파는데 오늘 이런 거 하나 얻어맞았습니다. 그럼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자사주 매입 발표 났을 때 다 던져야 되나 아니면 매입 규모를 봤을 때 나눠서 던져야 되나 판단을 했을 때 당연히 저는 나눠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던지는 거하고 나눠서 하고. 왜냐면 다 던져가지고 뭐 자사주 매입 효과로 더 오를 수도 있는 거고 내릴 수도 있는 거고 몰랐던 거니까 그때 당시 판단은 나눠서 하는 게 조금 낫겠구나 하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고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 내가 다 팔려고 했는데 그냥 다른 이유로 나눠서 하려고 해서 너무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게 이렇게 착각을 해버리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아니까 제 머리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수작 부리지 마. 뭘 네가 다 팔려고 해. 나눠서 팔려고 했으니까 그런 판단을 했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을 모르고 계시면 누군가를 원망을 하게 됩니다. 나 그때 다 팔려고 했는데 그때 팔지 말라고 해가지고 누가 팔지 말라고 해서 옆에서 팔지 말라고 해서 친구가 더 갖고 있으라 해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때 나눠서 전부 팔아야지 생각했다면 그냥 전부 팔았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그때 나눠서 팔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조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결과 나오고 나서 후회하는 거 의미 없고 남 탓하는 거 의미 없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뭐 낙폭이 컸지만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았으니까 뭐 적당히 수습하고 또 반등하는 저는 이 가상화폐로 자금이 이동하는 게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가상화폐가 지금 이런 하락 파동인데 이번에 반등 뭐 한 1, 2주 주고 나면 또 박살 날 겁니다. 이때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패닉 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걸 패닉 셀을 해가지고 주식 시장에 다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가상화폐로 돈을 뺐던 사람들이 얼마 오래 안 걸릴 겁니다. 근데 들어왔을 때 자기가 팔았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준다? 세상에 그런 일은 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빨리 수습해가지고 올라있는 상태, 뭐 유소홀딩스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가상화폐가 박살나고 주식이 빠르게 회복해 있는 상태, 이걸 팔고 여기 올라타려니까 이미 자기가 판 가격보다 훨씬 올라있다. 이런 게 일반적으로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오늘 조정 굉장히 뭐랄까 오랜만에 진짜 조정다운 조정인데 그렇다고 이거 가지고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원 컴포텍 NH복수 NHN복수 제자리 다 들어왔고 제노레가 조금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상태. 액트도 뭐 재미없고 액트는 여기까지 됐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면 액트 같은 경우는 여기 전환사채 찍었을 때 보시면 요게 잘못했네.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5,642원입니다. 이 전환사채가 5,642원인데
그 이전에 전환 사채들을 보면 전환 가액 조정 이렇게 하나 나온 거 보면 4,600원대입니다. 그러면 뭔가 주가가 올라간다. 뭐 이런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5,600원짜리를 4,600원을 만들어 놓고 뭐 원래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예, 생각을 했을 때 그게 공평할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뭐 이번 기회에 여기서 한두 달 정도 변동성 범위 하단까지 왔으니까 더 빠지는 건 좀 그렇고 여기서 한두 달 정도는 또 횡보를 해서 전환가액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건 뭐 그냥 상상을 했을 때 음모론적 관점에서 어떤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거고 없으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네, 그리고 제노레이. 네, 제노레이도 흐름이 조금 깨지긴 했는데 이게 변동성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흐름이 깨져도 잘 버티고 있는 상태. 그리고 요거 이 10,000원에서 호가 단위 보시면 요거는 이제 볼 수 있겠네. 네, 아이고. 호가 단위를 보시면 이걸 맨날 글로 쓰니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10원 단위로 이렇게 촘촘합니다. 10,000원 이하는. 근데 여기서부터는 50원 단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호가 5개를 먹었다. 이렇게 했을 때 0.5%가 빠지는데 호가 5개를 여기서 먹었다라고 하면 한 2%가 올라갑니다. 물론 뭐 10원 단위에 조금 덜 걸리고 이런 건 있겠지만 그래서 요 10,000원이 이 단위가 호가 단위가 변하는 10원 단위에서 50원 단위 그리고 1,000원짜리 5원 단위가 1원 단위 이렇게 변하는 종목들은 조금 더 방어가 쉽습니다. 주가 방어가. 그래서 제노레이가 오늘 덜 내린 것도 좀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나. 호가 단위 변경 자리가 10,000원에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평선이 다 밀집해 있고 변동성 범위 하단도 같이 있고 이런 상태니까 지지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럭저럭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버티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런 매도세가 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상태 유소홀딩스 같은 경우는 위에서 에너지 많이 이렇게 모아오다가 한 방에 꺾였으니까 쭉 밀린 거고 마찬가지로 영신금속도 주가가 이렇게 떠 있다가 한 방에 밀린 거고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술적인 분석도 무시를 할 수 없다. 그럼 NHN복수는 뭐 내려올 만큼 다 내려왔으니까 뭐 여기서 더 내리겠습니까? 이런 거. 액트 이제 전환가액 조정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재미없을 것 같다. 뭐 이런 거 최소. 뭐 이렇게 이제 뭐 맞든 틀리든 그런 근거들을 하나씩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왜 내리지? 이거 왜 오르지에 대한 답을 못 내면 불안해가지고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 영신금속 많이 내렸으니까 살펴보면 어제까지 명부 폐쇄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명부 폐쇄가 되고 그 명부 폐쇄 전에 의결권을 확보를 하려는 그런 물량이 좀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어제 좀 비정상적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148,000주. 그리고 오늘 그 중에 일부가 나온 것 같고 그 일부가 나온 거에 지금 가상화폐발 폭락 따른 어떤 중소형주에 대한 그 같은 위험자산으로 인식을 해버리는 그런 거에 가상화폐 물 타려고 파는 물량 일부 더해지니까 별 거래량도 없이 밀려버렸습니다. 이게 거래량을 따지면 사실 이 정도 거래가 일어나서 이 정도 빠졌다라는 거 집중적인 어떤 매도가 나왔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네, 그렇고 그리고 5% 공시는 일단 내리려고 합니다. 그 이재훈 주주하고 그동안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이고 네, 어쨌든 공동 보유 관계를 해소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5% 이하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큰 게 이제는 뭐 설명드릴 수 있지만 그 고객사의 어떤 우려가 좀 컸었다. 그게 이제 뭐 좀 크다라고 하는 건지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고객사에서 걱정을 하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되는데, 뭐 다행스럽게도 최대 주주 측이 그래도 보도 자료도 내놓고 전기차 시대에 그럭저럭 잘 대비를 해왔고,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이제 한 발씩 한 발씩 양보를 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만나서 협상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주주들이 뭔가 하나 얻으면 하나를 내주고, 그 5% 공시 내리는 것도 하나를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또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들이 나오고, 이렇게 한 발 한 발씩 가면 이 주주 운동의 어떤 순기능이 잘 발휘가 될 겁니다. 근데 감정이 상했다고 여기서 죽자고 싸우면 진짜 다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정확하게 그동안 이제 이 과정들이 뭔가 좀 궁금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때 이걸 미리 말씀드린다면 주주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참아왔던 부분. 저는 뭐 거의 뭐 임금님기 당나귀기 수준이라서 주주분들한테 다 말하고 싶은데, 그게 어쨌든 가장 큰 게 전체 주주한테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요거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참아왔던 거고, 오늘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거래량 없이 내렸으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려가지고 시가총액 623억인데 시가총액 1000억 이하로 멀쩡한 종목 찾아보시면 거의 없습니다. 멀쩡한 게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 최대 주주가 50% 넘기는 종목입니다. 넘기거나 아니면 그거에 준하거나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뭐 빠르게 수습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영신금속에서 나중에 전기차로 바뀌면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전기차로 바뀌었을 때 없어지는 게 엔진 쪽, 파워트레인 쪽입니다. 이 엔진 구성하는 과정에서 볼트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파워트레인 쪽이 이제 영신금속 전체 매출에서 9%밖에 안 됩니다. 네, 근데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오히려 물량이 늘어나니까 이건 충분히 상쇄가 될 거고, 오히려 나머지 업체들이 이 엔진 쪽 매출 비중이 높은 나머지 업체들이 굉장히 큰 위기라서 어떻게 잘 우리 주주들이 싸우는 것보다는 합심을 해서 잘 만들어가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들고, 그리고 이 9%에 대한 물량 요거를 상쇄를 할 수 있는 게 같은 파워트레인은 아니지만 전기차 쪽으로 해가지고 그 LG전자 마그나 쪽이라든지 이런 걸 또 뚫어볼 수 있는 건 뚫어봐야 됩니다. 뭐 주주라고 그냥 앉아서 회사가 뭔가 해주기만을 기다린다, 이거는 굉장히 구시대적인 거니까 우리 주주들이 뭔가 합심해서 잘 해보는 거. 근데 나는 진짜 열심히 하고 싶은데 누군가는 팔고 나가는데요. 팔고 나가면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대로 나가면 되는 거고, 그 선택이란 건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겁니다. 이쯤 돼서 난 이거 별로라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면 파는 거고, 그래 뭐 테슬라 납품하는 업체가 시가총액 600억이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면 가는 거고, 그러면 도대체 테슬라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서, 이것도 제가 글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저는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테슬라하고 현대차가 양분을 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전기차 지금 아시다시피 자동차용 반도체가 부족해가지고 생산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이 전체적인 이 자동차를 대충 그려보면, 자, 자동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자동차 셔터 올리는 것도, 유리 사시 올리는 것도 윙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것도 뭔가 자동이고,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이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뭐 터널 들어갈 때 되면 알아서 차단해주고 공조장치가, 그리고 뭐 후진할 때 자동으로 뭐 전환을 한다든지 뭐 안전장치, 각종 안전장치, 보조장치 이런 게 다 기능이 점점 많아집니다. 근데 이걸 중앙 통제 방식으로 하는 회사는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테슬라는 중앙 통제에 따른 어떤 이 컴퓨터 하나로 모든 자동차를 제어를 합니다. 모든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그 자동차를 제어하는 그런 정도도 훨씬 더 세련돼지고 좋아지고 점점
사용자 친화적으로 발전을 하는 게 쉽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팔았던 자동차들도 업데이트 한 방에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애플이 나왔던 거랑 거의 동일한 방식인데, 애플이 자체 OS를 썼습니다. iOS라고. 이걸 쓰면서 요 하드웨어에 대한 제어 기술이 좋아지면서 더 낮은 사양의 하드웨어를 써도 훨씬 더 잘 돌아가더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OS의 기능 향상뿐만이 아니라 지금 반도체,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 처리 장치 AP의 어떤 성능으로만 따지면 애플이 인텔이나 암이나 이런 애들 다 압도를 해버립니다. 굉장히 이것도 많이 발전을 했는데, 그 발전한 이유가 중앙에서 다 알아서 통제를 하게 되니까 이것만 발전시키면 나머지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터치 스크린이 조금 품질이 낮더라도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으니까. 카메라 성능이 낮더라도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가게 되니까 애플이 지금 장악을 한 거고, 테슬라도 거의 같은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중앙에서 제어를 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회사, 앞으로 뭐 전기차로 전환했을 때 4년, 5년 뒤에는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미 그렇게 되면 기술 축적의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테슬라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치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치고 나갈 수 있는 자동차 회사 중에 거의 유일한 회사가 현대차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너 경영을 하고 있으니까. 외국처럼 소유하고 경영이 분리된 회사들은 당장 성과를 내는데 큰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당장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되니까. 지금 현대차가 잘 팔리는 내연기관차 비중을 확 줄이고 전기차에 모든 연구개발 역량을 쏟아붓는다. 실적 측면에서는 이게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너 경영을 하니까 실적 경영에서는 좋지 않은 부분이 있고, 오너 경영을 하니까 그거 실적 안 좋아도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하고 밀어붙일 수 있고. 그래서 현대차가 불과 1년 만에 전기차 시장에서 굉장히 도약을 하고, 그 전기차 전용 플랫폼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중앙 제어까지는 못 갔습니다, 현대차도. 근데 그런 플랫폼까지 나왔다는 것은 약간만 더해지면 여기에 이제 마치 예전에 애플에 대항하는 삼성전자처럼 그렇게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현대차하고 테슬라가 양분을 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전기차 시장이. 그랬을 때 현대차의 장점이라면 국내에서 대부분의 전기차 부품을 수급할 수 있다는 거. 테슬라의 장점은 중앙 제어로 아주 앞서가고 있다는 거. 지금 이미 격차가 6년 정도 나기 때문에 테슬라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나중에 테슬라가 골드만삭스 전망으로는 2천만 대가 팔릴 거라고 합니다. 지금은 올해 한 50만 대 팔렸는데, 그러면 이건 납품 뚫기만 해도, 그 관계만 유지만 해도 향후에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테슬라 관련주들은. 그러면 테슬라 관련주들이 지금 납품하는 거, 그럼 테슬라가 납품처 바꿔버리면 그만이지 않냐. 근데 테슬라가 지금 파나소닉하고 계속 같이 갑니다. 다른 좋은 전기차 배터리 회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냥 처음부터 협업 관계로 가고, 테슬라가 이 부품 수급을 하는 데 있어서 보통은 자동차 부품 회사를 통해서 조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모르니까. 근데 테슬라는 자기들이 직접 설계해가지고 모델 수도 적기 때문에 직접 컨택을 해가지고 그 부품을 수급을 합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차량용 볼트 납품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직접 영신금속 찍어서 납품을 하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가게 되면 한번 이렇게 거래 관계가 맺어졌을 때 실수만 하지 않으면 계속 같이 갈 수밖에 없고, 파나소닉이 테슬라 하나만 갖고 계속 상위권에 있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되니까 테슬라 납품업체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메리트가 있다. 뭐 하지만 시장이 지금 나쁘고 누가 판단했는데 뭐 어떻게 하겠냐. 단기 흐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시가총액 1,000억 이상 가는 거는 뭐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근데 거기다가 현대차 쪽도 70% 정도 비중으로 납품을 하게 되는데, 이게 현대모비스 사내 하청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관계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앞으로 세계에서 1위, 2위 하는 전기차 회사들 끼고 그것도 주력 납품을 하게 되는데, 메인 납품 업체가 되는 건데, 과연 이게
뭐 싸워서 될 일이냐. 그냥 뭐 물론 이제 최대 주주 측에서 뭔가 계속 그 우리 주총했을 때처럼 적대감을 표시하고 이렇게 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먼저 한번 우리 주주들이 한번 한 발 물러나 보고 거기에 회사가 화답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발 물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좋은 관계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근데 이런 성장성이 높은 그런 상태가 됐으니까 뭐 또 회사가 경영 실패를 했다면 또 모를까 또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런 걸 보고 같이 가면 괜찮겠다. 예. 그러면 싸울 일이 없으니까 주가를 굳이 망가뜨릴 이유도 없는 거고 뭐 오늘처럼 이렇게 시장 영향을 받아서 내리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게 아마 전체 주주들에게 가장 이로운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어떤 자동차 시장의 특성, 전기차 시장의 특성을 이해를 하면 왜 테슬라가 지금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올라갔느냐 어느 정도 이해는 될 겁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테슬라가 나중에 실제 전기차 1위가 될 거고 그리고 뭐 2천만 대 판매도 할 수 있을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주가가 너무 비싸니까 매력은 없다. 그러면 그 매력이 없기 때문에 테슬라보다는 테슬라에 납품하는 업체를 찾아야 되지 않냐. 그러면 쭉 찾아봤습니다. 제가 글도 올려드릴 건데 그 주말 동안에 쭉 찾아보고 그 관련주들 찾아보고 현대차, 전기차 관련돼서 납품하는 업체도 찾아보고 하는데 현대차하고 테슬라하고 동시에 납품하는 업체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그 이제 공조업체인데 그 이름이 뭐였지? 이럴 때 이제 불편하구나. 예. 요거였나? 한온 시스템. 예. 한온 시스템. 요 회사가 이제 양쪽에 다 납품을 하는데 여기 이제 전기차 특성상 전기를 최대한 덜 먹으면서 이 공조, 에어컨이라든지 또 이 난방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한온 시스템이 굉장히 앞서 나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한온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시가총액 10조에 육박합니다. 예. 그리고 과거 그런 쪽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을 때 주가가 많이 올랐고 예, 그런 것처럼 한온 시스템하고 영신금속하고 2개 회사밖에 없습니다. 양쪽에 다 납품하는 게. 그럼 뭐 한온 시스템을 사자니 시가총액도 너무 높고 뭐 여기서 더 잘 돼봤자 뭐 얼마나 오르겠냐 이거지만 아니 600 몇십억짜리 회사가 세계 1위, 2위 하는 전기차에 납품을 하는데 이게 잘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안 될 수도 있고 시장이 안 도와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 길이 어쨌든 미래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최선일 것 같다. 예,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기 댓글 안 켜놨구나. 예, 댓글 확인하고 어쨌든 오늘 요런 게 사실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왜냐면 너무 시장이 그동안 조금 난이도가 낮았다라는 점. 이렇게 난이도가 낮으면 점점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를 하게 되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나쁜 습관을 많이 수정하고 계시다라는 거, 요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한 30년, 한 20, 30대면 한 60년, 70년을 주식 투자를 할 건데, 뭐 물론, 그렇게 되겠어요?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주식 시장이 한 3, 400년 전부터 있었으니까. 근데 그러면, 지금 뭔가 하나를 고치면 나중에 아주 끔찍한 일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주식 종목으로 수익 내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MW. 예. 예. 그래도 먼저 매를 맞아서 오늘은 많이 안 내렸습니다. 뭐 거의 대부분의 시비는 리픽싱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상법상에는 리픽싱을 30%까지만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정관에서 리픽싱을 액면가까지 둘 경우에 액면가까지 리픽싱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올해 드는 생각인데 올해 또 새로운 걸 많이 배우면서 참 상법이란 게 너무 좀 안타깝게도 이 투자자 보호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되게끔 되어 있다. 상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 처벌이 너무 외국과 다르게 너무 처벌이 가볍다. 참, 예, 좀 안타까운 건데 아무튼 상법상에는 30% 리픽싱까지 허용을 하고 정관상 액면가까지 할 수 있으면 액면가까지 리픽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보통 찍을 때 그 전환가액이라고 정해지는데 이 전환가액의 30%까지 할 건지 아니면 액면가까지 리픽싱이 가능할 건지 이렇게 정해지게 됩니다. 근데 뭐 보통 액면가까지 리픽싱이 된다라고 하면 이자 조건이 좋고 이 30% 리픽싱 같은 경우는 조건이 조금 나쁩니다. 예. 네. K사인. 예. K사인. 제가 한 4, 5년 전에 이 종목을 들었는데 4, 5년 전이면 요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5년 정도. 네, 그때 뭐 때문이었지? 어떤 재료가 있었는데 아무튼 예. 매수 시점. 네, 어쨌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상화폐는 뭐 엉망이지만 거래소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는 내리면 내리는 대로 거래가 터지고 오르면 오르는 대로 터지고 그래서 변동성 자체가 큰 게 거래소 입장에 좋은 건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투자자들이 다 나가리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만 뭐 단기적으로는 거래 대금이 있으니까 수익성에는 좋은 것 같고 사조드림, 사조대림, 선진 아이고 이거 아니네. 예.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네. 미리 알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뭐 주식 비중이 높지가 않아 가지고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입니다. 주식 비중이 높지 않고 그리고 기다리는 종목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종목이 있는데 요 종목이 내려주니까 한편으로는 반가운 마음도 들고 보유 종목 내려간 거 보면 꼴도 보기 싫지만 또 이 기다리는 종목이 내려가는 거 보고는 기분이 좋고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지면 조정도 버틸만 한데 주식 100%로 이렇게 100%에서 이미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오늘 같은 조정 받아가지고 박살이 난다. 그 진짜 주식 하기 싫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뭐 그래도 미리미리 알고 조금은 대비를 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고 예, 그리고 제가 조정을 오늘 같은 날 제대로 얻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다 합쳐가지고 그래도 수익입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뭐 싸게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거고 예. 그래서 뭐 오늘 조정 같은 건 나쁘지 않지만 이런 거 한 며칠 더 해지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고 굵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5월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고 이 가상화폐 영향도 오늘 팔아서 물 타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 주식이 이틀 후에 나오니까 아마도 이렇게 될 겁니다. 가상화폐가 지금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을 해버릴 겁니다. 2, 3일 안에. 그럼 주식을 이때 팔아가지고 갈아타려고 했는데 높은 가격에 사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 주식을 다시 사지 하는데 주식은 반등이 나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짧고 굵게 조정을 받는 게 아마 인간 지표상으로는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그게 또 제 희망사항도 포함되어 있을 거니까 또 다른 전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8월은 5월보다는 좀 더 강력할 겁니다. 구조적으로. 네, 삼성 SDS. 네, 삼성 SDS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KMW. 주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근데 이 KMW가 무선 통신 장비 업체고 시가총액이 거의 2조 원입니다. 많이 내렸지만 거의 2조 원. 그리고 현재 이 2조 원짜리 회사의 상태를 보면 순자산이 2,500억, 2조인데.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이 이렇게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상치일 뿐이니까 1분기급만 봤을 때 과연 이 예상 실적이 나올 수 있을까? 따져보면 이 회사는 뭐 2조 원 가치로는 턱도 없는, 적정 가치가 한 3, 4천억 밖에 안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올라갔느냐? 5G 관련해서 좀 많이 관심을 받은 것 같은데, 근데 5G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좋은 게 있습니까? 전혀 좋은 거 체감할 수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지방 살아서 그런지 5G가 터졌다 안 터졌다 하면서 통화다 끊기고 중간에 뭐 목소리 끊기고 이런 나쁜 오히려 불편하기 짝이 없는, 요금만 비싸고, 그렇다 보니까 이 통신주들이 또 외면을 받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걸 뭔가를 보고 기다린다? 주가가 불과 한 2년 전에 10,000원짜리였는데 거의 한 9배 오르고 떨어져서 지금 한 5배 오른 상태인데, 근데 그때하고 비교해서 실적이 좋아졌느냐? 오히려 나빠졌는데? 동력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재미가 없다, 재미가 있다, 요런 것보다 그런 거, 여러분들 주식을 할 때 요것도 좀 새겨 들으셔야 되는데, 재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재미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재미하고 틀린 겁니다. 어떤 거냐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2007년에 유동성 장세, 제가 그때 증권주가 랠리를 하기 전에 이런 유동성이면 증권주가 괜찮을 거니까 증권주 한 3개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포트를 구성해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다. 예,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매매해서 내가 심심해서 안 된다, 요 이유로 이제 거절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까지도 제가 이 주식 투자에 간섭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아무튼 요런 뭐 매매하는 재미, 그러니까 매매 재미를 우리가 돈 달라고 하는 건데 매매하는 게 재밌어서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굳이 갚아지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안 움직이는 종목 재미가 없습니다. 뭐 올라가지고 차익 실현하고 뭐 이렇게 해야 재밌는데, 그렇게 하면서 뭔가 오늘 하루에 어떤 성과가 났다, 하루하루 성과가 났다, 이런 거 하면 참 재밌는데 그런 걸 못하니까. 근데 그런 게 주식 투자할 때 굉장히 독이 되니까, 안 움직여서 지루하고 재미없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일단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주식 투자할 때 어떤 정확한 근거를 갖고 해도 잘 안 되는 건데, 정확한 근거 외에 나머지 요인이 개입을 하게 되니까 더더욱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리고 K사인. 그래서 부정적이고 저는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파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거래소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요청을 했고 폭락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수혜주를 찾기가 분주해지는데, K사인 같은 경우도 조금 그런 가상화폐 시장의 활성화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냐면 활성화라는 게 꼭 올라야만 그런 게 아니라 거래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서버도 구축을 해야 되고 더 시스템도 정교해져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기술적으로만 보면 일단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재료는 품고 있고 기술적으로만 보면 1차 상승이 나왔고
조정받고 지금 2차 상승, 매도의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2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입니다. 근데 보통 3차 상승까지 나오는 경우가 크지 않고 시장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갈 흐름도 시장이 하필 이때 좋았다라고 하면 이렇게 갔다가 부러지고 그리고 요때 하필 시장이 안 좋았다. 그럼 이런 형태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승을 맞은 상태에서는 뭐 신규 매수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할 수 있는 건 요런 중간 자리 중간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 노리고 한번 하는 거 아니면 시작점에서 한번 하는 거 뭐 이 정도의 단타 자리밖에 없지 이제는 신규 매수를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지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조 대림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평가 상태가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주 회사라서 연결 기준 아니고 별도 기준으로 보더라도 저평가 상태인데 항상 그렇지만 멀쩡한 종목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멀쩡한 종목이 있다. 와 이거 진짜 저평가다 하는 거 보면 대체로 지분 구조가 이렇습니다. 신경을 안 쓰니까 절반 가까이 갖고 있는데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으니까 이거 빼면 실질적으로 의결권 절반 이상을 갖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식? 내가 올리고 싶으면 올리는 거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는 건데 최대 주주가 의지가 없다라고 하면 주식 절대 못 올라갑니다. 만약에 올라간다? 그럼 최대 주주가 만약에 일부 팔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공포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든 종목이 상승하는 대세 상승장이 아니고서는 이런 종목들은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럼 지금 올라가는 건 살짝 뭐 시장의 영향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최대 주주가 그래도 저평가 상태에서는 팔지는 않겠지. 법인이면. 그러면 이제 짧게는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손이 작업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시가총액이 2천억대인데 한 4천억까지는 저평가니까 여기서 한 2배 올리는 것까지는 최대 주주 매도는 나오지 않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하는 건데 대체로 그렇습니다. 좋은 종목들은 대체로 다 저평가고 이러면 이것도 선진도 보시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할인주죠. 절반이나 갖고 있으니까. 무슨 여기서 얘네들이 주가 안 올리고 싶으면 안 올리는 거고 올리고 싶으면 올리는 건데 모르는 거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저평가주 중에서 뭐 지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종목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해소가 되는데 저렇게 50% 넘는 종목들은 쉽게 해소가 안 됩니다. 네, 거의 막바지에 오르거나 유동성 장세 끝에 그런 거니까. 네, 그리고 삼성 SDS 네. 뭐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그 역할이란 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랑 합병을 해서 SK랑 SK CNC랑 합병했을 때처럼 SK CNC랑 합병하면서 최태원 회장이 SK의 지배력을 확실히 잡았듯이 삼성 SDS랑 삼성물산이랑 합병을 하면 지분의 어떤 희석이 크지 않으면서도 삼성 SDS가 매년 유입이 되는 그런 현금 흐름과 그리고 요 합병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삼성 SDS의 자산 가치 같은 거 현금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거 그리고 꾸준한 실적 계속 현금이 들어오는 거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삼성물산에 비해서 삼성 SDS를 덜 갖고 있으니까 삼성 SDS 주가를 올려서 매도하는 거하고 삼성전자랑 합병을 해서 매도하는 거하고 과거에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는데 그 뭐 정권이 바뀌고 이런 변수들이 생기면서 아무것도 이게 실현이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매도하는 건 예전에 2% 매도했다가 주가가 박살이 난 적이 있기 때문에 힘들 것 같고 삼성전자랑 합병을 하거나 삼성물산이랑 합병을 해서 가는 건데 삼성 현금화 하려면 삼성전자랑 합병이 낫고 지배 구조를 강화하려면 요 삼성물산과 합병이 나왔는데 물산하고 합병하는 쪽에 조금 더 관심을 둘 수 있지 않나. 그러면 그 합병 비율 때문에 주가가 당분간 움직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대신 19만 원이 공모가니까 공모가 이하에서는 크게 뭐 부담스럽진 않은 매수를 하더라도
그래서 공모가 넘기면 팔고 내려오면 사고 이 정도의 대응이 현실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